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언젠가 제 사연을 보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모르는 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하려니 이것도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싶네요. 이렇게 익명으로 글을 적는 것도 버거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것은 제 나름의 자축에 대한 의미였어요. 나이 40에 새 출발하게 된 저를 위해 추억할 만한 일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건 정말 제 속 얘기라 가족들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일이었기에 오로지 저를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 사연을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이란 걸 하기 전까지는 그저 매일 뭘 먹고 뭘 할까 고민하는 별다를 것 없는 청춘이었죠. 그런 제게 결혼이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축복 같은 일이었고 저는 해맑은 아이처럼 사랑과 결혼에 대한 좋은 면만 기대하며 언젠가 제게 찾아와줄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저는 드디어 기다리던 운명의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훤칠하게 큰 키에 깔끔한 외모며 센스 있고 매너 있는 모습같이 그 사람은 제가 찾던 이상형의 남자였어요.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던 저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평소에 내성적이고 습기 없던 제 성격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짓이었지만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보았네요. 심지어 저희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꾸준히 했던 봉사 동아리에서 집고치기 봉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일을 도와주러 나오신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날의 일정이 아니면 다시 만날 일 없을 사람이었지만 그랬기에 저는 더욱 그 사람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물어 번호를 받아낸 저는 그날 곧바로 안부 문자를 보내며 진혁 씨와의 인연을 이어갔네요. 하지만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건지 답장도 없고 뜨뜻미지근한 그 사람의 반응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내가 매달려 얻어낸 번호였으니 나만 관심이 있는 거겠지만 여자로서 그런 일이 처음이었던 저는 어색하고 불편한 그 관계를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무슨 자신감인지 덥석일을 벌이기는 했지만 막상 인연을 이어나가는 게 쉽지 않았고 뜸해지는 그 남자의 연락처럼 제 자신감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첫눈에 반할 만큼 제 이상형이긴 했지만 저도 제게 관심이 없다는 남자에게 매달릴 만큼 모질이는 아니라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며 마음을 접었던 어느 날 저는 몇 달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나이에 애인도 없이 혼자 외롭게 떠났던 여행지 어느 식당에서 말이죠. 관광지라 혼자 식사가 안 된다며 억지로 합석을 요구하는 식당 안에서 저는 저보다 먼저 들어와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게 민망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참 기다려 들어온 식당에서 도로 나갈 수도 없는 바람에 저는 결국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바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볼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흐지부지 되느라 그 후로 얼굴 한번 본 적 없었으니 저는 진혁 씨가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알아봤더라면 저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라도 있었을 텐데 저를 향해 눈길도 주지 않고 먹을 준비만 하는 것을 보니 그냥 제가 우연히 합석한 여행객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못 알아보니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는 밥이나 맛있게 먹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였죠. 맛있게 드세요. 설마 했던 저는 그 말이 단순한 동서에 대한 예의일 거라 생각하며 얼굴을 여전히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기어이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미소씨.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그 남자의 뻔뻔함에 저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건지 굳이 모르는 척 하려는 제게 아는 척하는 그 남자가 정말 야속하기만 했죠. 덕분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급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의 밥그릇이 비워지기 전에 서둘러 그 식당을 뛰쳐나오려고 했어요. 벌써 다 먹었어요?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아, 양이 많아서요. 저는 다 먹었으니까 그쪽도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나도 거의 다 먹었으니 조금만 기다려줘요. 예? 제가 왜요? 왜는요? 우리 같이 밥 먹기로 했었잖아요. 우연이지만 처음으로 같이 밥 먹게 된 건데 기다려주지도 않으려고요? 아, 나 섭섭한데. 원래 성격이 뻔뻔한 건지 자기 좋다고 덤비는 여자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 남자는 마치 저랑 썸이라도 타고 있었던 것처럼 친근하게 우는 거예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그런 남자의 말에 차마 화도 내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밥을 다 먹고는 제 목까지 계산하는 거였죠. 왜 제 식사를, 계산을 그쪽이 하세요. 밥은 제가 살게요. 커피는 미소 씨가 사주세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데리고 커피집으로 가더라고요. 이미 마음을 접었던 저로서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연락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저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바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 말이 믿겠어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여행을 어떻게 했대? 그땐 정말 바빴어요. 회사 내부 문제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신이 좀 없어서요. 지금도 겨우 정리하고 머리 식힐 겸 온 거예요. 그럼 머리 정리 잘하고 가세요. 저도 여행 즐기러 온 거라서. 미소씨, 내가 연락 먼저 안 해서 화났구나. 근데 그때는 정말 도통 시간이 안 났어요. 늦게라도 연락하려고 그랬더니 미소씨가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도 미소씨랑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연락이 뜸한 줄 알았던 남자가 그동안 사정으로 정말로 바빴다며 해명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쁘다고 한들 관심이 있었어도 그랬을까 싶긴 했지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바보 같지만 그 말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 앞에서는 괜히 퉁명스럽게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다시 본 그 사람은 여전히 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원래 사랑이라는 게 쌍방으로 이어지는 게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제가 그런 짝사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남자가 저한테 먼저 다가와 주겠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얼마 뒤 진혁 씨에게 고백을 받으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만 하게 되면 더 이상 섭섭한 일들이 없을까 기대했지만 저희의 관계는 제가 앞에 설명한 당황스러운 상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별로 표현이 없고 말이 없는 남자는 늘 저를 서운하게 했고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던 제가 늘 아쉬운 소리를 하는 편이었죠. 진혁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걱정이 없다고 해야 했지. 어떤 일에서도 안달을 내는 법이 없었거든요. 불평 불만이 별로 없는 것은 좋았지만 항상 좋아도 그만, 싫어도 그만한 듯 해탈한 표정으로 있는 것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연애라는 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마음을 내보이는 일인데 그런 성격의 남자가 정작 나는 좋아하는지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는지 쉽게 헤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늘 저만 안달이 난 듯 했어요. 그래도 미련한 저는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가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서운하게 할 때는 혼자 눈물 훔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2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얘기도 내가 억지로 꺼내야 할 줄 알았더니 웬일로 결혼 얘기는 먼저 해주는 진혁 씨를 보며 저는 고맙기만 했었죠. 미소야, 우리 만난 지도 꽤 됐는데 이제 결혼할까? 결혼? 정말이야? 웬일로 진혁 씨 입에서 결혼하자는 소리가 먼저 나와? 왜? 나는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 그동안 결혼 얘기 먼저 한 적도 없고 진혁 씨가 결혼이나 연애에 안달하는 성격 아닌 것 같아서. 그건 그렇긴 하지. 나야 뭐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니까. 거봐. 근데 무슨 결혼을 하재. 사람 괜히 또 섭섭하게 하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결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내가 결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미소 너랑 하겠지. 미소 너라면 결혼도 괜찮을 것 같거든.
무슨 프로포즈를 그렇게 하는 남자가 다 있는지. 결혼까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든 말하든 진혁 씨에게 저는 또 섭섭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라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앞에 서운함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해지고 말았죠. 글을 적으면서 봐도 제가 참 순진하고 바보 같았다네요. 그놈의 사랑이 뭐라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매달리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집안에 인사를 드리며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죠. 진혁 씨와 언제나 늘 당당하고 구김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저희 부모님께도 흔쾌히 합격증을 받아냈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막내딸 결혼에 굳이 반대하실 분들은 아니시기에 쉽게 허락이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른 남자를 부모님도 좋아해 주신다는 게 내심 기뻤습니다. 사람 괜찮아 보이더라. 깍듯하고 점잖고 딱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네. 뭐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거겠지만 네가 좋다니 우리가 반대할 일이 뭐 있겠니. 어쨌든 네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현명하게 잘해.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도 예의 바르게 잘 다녀오고. 철없는 막내딸을 늘 걱정하시던 부모님은 제가 괜히 예비 시댁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평소 어른들을 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던 저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다니며 어르신들을 자주 뵙기도 했고 제가 어른들이 싫어하실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나름 자신감 있게 예비 시댁으로 찾아갔지만 제가 뵙게 된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일찍이 아버님을 떠나보내시고 홀로 4대 독자 아들을 가르쳤던 시어머니는 그동안 해오셨을 고생만큼이나 꼬장꼬장해 보이셨고 냉랭한 시어머니의 표정에 저는 왠지 불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생각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집에 찾아왔던 날 시어머니는 제게 생시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성당에 다녀서 그런 쪽으로는 전혀 몰랐지만 시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봐야 한다고 하시니 저도 별 생각 없이 부모님께 들어가며 제 생시를 알려드렸습니다. 종교인 입장에서는 괜히 미신 같은 걸 믿는 게 찝찝했지만 궁합이야 재미로 보는 거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얼마 뒤 그 일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궁합을 보고 오신 시어머니가 제 사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저희들의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니들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반대를 하신다뇨. 내가 사주를 보고 왔는데 너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들은 물과 불 같은 상극이란다. 둘이 만나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고 같이 있으면 특히 진혁이 니가 큰 화를 입는다는구나. 뭘 하든 안 풀리고 둘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게 없다는데 그 소리 듣고 어떻게 결혼시키겠니? 아무튼 이제라도 알았으니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너희들도 하루빨리 정리하도록 해. 겨우 궁합 때문에 파혼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이해 못해요, 어머니. 네가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네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은 안 돼. 궁합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 말이 핑계처럼 들리기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궁합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희들의 궁합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갑자기 결혼에 반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죠. 게다가 저희 집에서는 이미 결혼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그것도 궁합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은 게 맞는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제가 찾아가 봤자 재서 온묻는다며 만나주지도 않으시니 나서서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도 없었고 제가 탐탁지 않아 반대를 하시는 상황에 저는 더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진혁 씨 혼자 어머니를 선택하여 혼자 고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나마 자식이라 다를까 싶었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가 커지는지 그 후로 매일 어머니와 싸운다는 진혁 씨의 얘기에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미안하네. 자기가 미안한 게 뭐 있어. 우리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건데. 나는 궁합 같은 거 믿지도 않고 설령 정말 우리 궁합이 안 맞는다 그래도 상관 안 해. 우리가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우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신을 믿고 결혼을 포기할 순 없잖아. 평소에는 너무 고집이 있어서 답답하던 진혁 씨의 성격이 그때만큼은 안심이 될 수가 있었네요. 자기 고집이 확고하던 진혁 씨는 결국 어머니를 이겨냈고 저희는 곧바로 상견례를 잡으며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모르지만 그 후로 제가 시어머니 눈밖에 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고집에 마지못해 저를 받아주셨는지 어머니는 제가 집으로 온 후로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참 많이 내셨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 결혼에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 다행스럽던 저는 다른 불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된 후로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만 생각한다면 정말 그랬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뀔 일은 없는지 결혼 전이나 후나 여전히 표현이 적고 무던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남편에게 익숙해졌던 저는 그런 남편이 마냥 좋았습니다. 짝사랑이나 다름없는 연애였을지 몰라도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 생각도 못 해봤다는 사람이 결국 나랑은 결혼까지 했으니 그런 남자의 마음을 움직인 내가 승리자가 아닐까 싶은 도취감까지 느꼈었죠. 그렇게 남편을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남편과 함께면 늘 안정적이고 행복했던 저였지만 빛의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그런 저희 결혼이 늘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을 했던 탓에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희 고부관계는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도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가족이 나를 싫어한다면 그것보다 견디기 힘든 건 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신다는 게 늘 마음에 사무쳤어요. 그래도 결혼 초반에는 어떻게든 버틸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티를 숨김없이 드러내시는 분이셨지만 결혼 이후 일하던 인테리어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리느라 바쁜 남편 덕분에 어머니를 자주 뵐 일이 없어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걸 모르지 않았던 남편이 일부러 왜 도움이 필요하다며 시어머니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가 벼르셨던 괜한 시집살이들을 겨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표현이 적었던 남편도 시어머니 일에서는 늘 제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들었던 사과보다 시어머니 때문에 받게 되었던 사과가 몇 배는 많았으니 저도 남편이 시어머니 일로 얼마나 미안해하고 노력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고부 갈등은 남편들이 중간 노릇을 잘하면 된다고들 말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괜히 아내 편을 들었다가는 더 큰 후폭풍이 생길지 모르기에 이도 저도 못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저를 위해 많이 신경 써주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더 속상하게 하셨어? 그렇게 뭐하러 혼자 갔어. 앞으로도 내가 핑계 대실 테니까 다음부터는 혼자 집에 찾아가지 마. 그래도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어떻게 매번 모른 척만 하겠어. 가끔은 찾아뵙고 며느리 둘도 해야지. 그래도 당신이 걱정해주니까 괜찮아. 내가 어머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미안해. 당신 탓도 아닌 일로 괜히 욕먹고 상처받고 그럴 때마다 늘 내가 죄인이다 싶어. 그래도 당신은 정말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미안해 여보. 무심한 줄만 알았던 남편이 그렇게 저를 걱정해주니 저는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더 잘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럴 줄 모르고 했던 결혼이 아니었기에 어떻게든 견뎌보려고도 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섭고 대하기 어려웠어도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곤 했습니다. 별일 아닌 일로 괜히 구박을 하시고
재수없는 사주 가지고 남편한테 막지막을 하며 막말을 하셔도 그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버티곤 했었어요. 바쁜 남편 대신 어머니 걱정하며 건강도 챙겨드리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생기면 친정엄마보다도 시어머니를 챙겼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 선에 살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상황에서는 그게 바로 임신이었어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제 건강 문제만큼은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게 제 걱정이 아니라 장자 태어날 손주 걱정이라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그런 관심과 걱정이 저는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관심 속에서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소식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부부관계가 소원한 것도 아니고 딱히 건강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벌써 2년 넘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늘 저의 걱정이었습니다. 느긋한 남편은 임신이 뭐 대수냐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희 부부보다 아이 소식을 기다리시는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저는 하루빨리 임신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임신이라도 해야 시어머니께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2년이나 기다렸으면 많이 봐주셨다 싶으셨는지 어느 날 저를 데리고 한의원을 찾으시더라고요. 대체 뭘 어쩌길래 여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니? 하여간 여기가 아이 생기는 약으로 유명한 곳이고 딸 만났던 여자들도 여기서 약 먹고 나면 아들이 낳는단다? 비싼 만큼 흥해서 내가 큰맘 먹고 데려온 거니까 괜찮은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어머니에 따라 한의원으로 아들 낳는 약을 지으러 갔던 저는 그곳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휴,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을 지어 먹이려고 왔습니다.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으니 신경 좀 잘 써주세요. 글쎄요. 이분은 지금 약을 먹을 때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가임기 여자라면 느껴지는 맥이 있는데 이분은 그 맥이 전혀 잡히질 않네요. 핵이라고 느껴지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무래도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맥으로 불임을 맞춘다는 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믿으셨는지 얼굴이 하얘지시더니 저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저는 결국 불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가 나팔관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서 난자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지난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설마 제가 불임이나 난임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시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끝에 결국 불임 진단을 내리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어머니는 병원을 떠나갈 것처럼 소리 지르시며 통곡을 하셨거든요. 불임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집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처럼 통곡하시는 어머니 앞에서 제가 감히 충격을 받은 티를 낼 수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그나마 저를 신경 써주셨던 게 임신 때문이었는데 5대 독자 기다리던 시댁에 그것도 아들 앞길 망친다며 반대했던 며느리가 하필이면 노력해볼 여지도 없는 불임이라는 사실은 너무 큰 잘못이었고 문제였습니다. 가뜩이나 무슨 일이던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모두 제 탓이라며 욕하고 괴롭히시던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불임이라는 잘못으로 대역죄를 저은 듯 더더욱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맞지 않은 공화 때문인지 남편이 감기만 걸려도 제 탓이라며 저를 혼내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불임인 저를 용서하실 리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아이라도 낳아야 인정받고 결혼 생활을 펼칠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는 몸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역시나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끔찍이도 싫어하시게 되셨고 저는 입에 차마 담기도 어려운 험한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를 받아준 게 아니었는데 니들 궁합바 다 보고 그때부터 갈라놨어야 하는 것을 내가 정에 무뎌져 결혼을 시켰더니 기어이 이런 사단이 나는구나.
그동안 진혁이 사업 지지부진한 것도 전부 네 탓 아니니? 걔 작년에 쓰러진 것도 전부 네 탓 아니냐고? 그런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네 년이 우리 집안 핏줄까지 끊어내려고 하네? 내 아들 인생 망가뜨리려고 네가 작정을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죄송하다는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말이나 해라. 말만 하고 계속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 너는 이 꼴을 보고도 내 아들 끼고 살고 싶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는 꼴을 기어이 보겠다는 거야? 너 정말 이기적이고 못됐구나. 네가 조금이나마 내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발로 이 집에서 나가야지. 어떻게 계속 이러고 있을 수가 있니? 양심이 있으면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이혼해. 기어이 이혼까지 요구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나날이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이혼을 할 수도 없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도움도 저의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떼어내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저를 피말리게 괴롭히셨거든요. 차원이 다른 구박과 괴롭힘에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저를 괴롭히시는 건 참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무 잘못 없는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가신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 정말 모르셨던 거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애를 낳을 수 있을지 없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설마 다 알고도 결혼시킨 거 아닙니까? 내가 일체 반대하던 결혼이었는데 기어이 시키는 것도 이상하더라니. 혼자 자식 키운 나를 무시해서 이러 하자 했는데 처리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 떠넘긴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자라니요. 떠넘기다니요. 즉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작 힘든 건 애들일 텐데 똑같이 자식 키우신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친정까지 쫓아가셔서 저희 부림이 저희 부모님의 탓인 양 비난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가족들 모두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지켜보신 부모님은 기어이 제게 이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너 정말 그러고 살 거야? 이럴 거면 그냥 이혼을 해라. 그렇다고 어떻게 이혼을 해? 나 남편 사랑해.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헤어져? 그럼 너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 해?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하는 시어머니 견디면서 살 수 있겠니? 너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못 본다. 너는 부모 속에 대못 박으면서 계속 지낼 수 있겠어?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저였지만 저 때문에 같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점점 버틸 자신이 없어졌어요. 시어머니고 부모님이고 모두들 이혼을 하라고 하시니 결국 나 하나만 욕심을 버리면 다 해결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었거든요. 내가 남편을 떠나야 남편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었네요. 생각해보면 제가 더 좋아서 한 결혼이었으니 착한 남편이 제가 불쌍해서 견디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죄인이 된 심정으로 괴롭힘을 견디다 못했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니, 그러지 마. 우리 어렵게 결혼한 것도 맞고 지금 서로 힘든 거 맞지만 이런 걸 같이 이겨내야 부부 아니야? 어머니도 저러시다 마시겠지. 나는 애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신만 있으면 돼. 임신 못하는 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남편은 당연히 저를 붙잡았지만 그때는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여력이 없었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사업으로 힘들어하는데 제 문제까지 해결하려 시어머니와 다투는 남편을 보며 내가 그 사람 인생에서 빠져줘야 그 사람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이혼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더 못 버티겠어서. 어머니 맨날 나 보면서 욕하시는 거 듣기도 지겹고 해 못 가진다고. 당신 발목 잡는다고 죄인 취급당하는 것도 더는 견딜 수가 없어. 당신 말대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일들을 당해야 돼? 그리고 나 당신한테도 죄인 되고 싶지 않아. 당신도 지금이 아예 없어도 된다.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괜히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서로 상처 주고 받을 바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갈라서는 게 맞다 싶어. 우리 아직 서로 중반이고 이제라도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놓아주자. 남편을 만나면서 제가 그렇게나 단호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늘 남편에게 먼저 의사를 묻고 따르던 제가 그렇게나 확고하게 이혼 얘기를 한다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꽤 충격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며 버티던 남편도 결국 힘들다는 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저희들은 합의 이혼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그 도장 한 번에 제 행복하면서도 힘들고 지쳤던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이라 그런지 지지부문한 문제 없이 깔끔하게 서류 정리되었지만 제 마음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겨우 3년간의 결혼 생활임에도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제 입으로 이혼을 요구해놓고 저는 도통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게 미안하다며 저의 행복을 빌어주겠다고 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고통이 너무 컸던 건지 저는 이혼 후에도 좀처럼 마음을 풀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겨우 많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결혼 전까지 열심히 하던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야 그런 일을 간섭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가 괜한 짓을 한다며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하고서는 봉사를 다니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봉사를 다니는 일이 제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마치 결혼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익숙하고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덕분에 저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부터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까지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다니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아 자존감이 떨어진 제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뒤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이 일과 봉사만 다니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치여 힘들어져도 봉사를 다니면 그들에게서 위안을 받았기에 그렇게 조금씩 회복을 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지냈던 저는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나 문득 전 남편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이혼을 한 뒤로 저는 억지를 쓰듯 전 남편을 잊으려고 노력해왔어요. 괜히 미련이 생길까 싶어서 지난 몇 년간은 알 수 있어도 일부러 찾지 않았던 전 남편 소식이었지만 제가 스스로 회복을 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전 남편의 소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 남편의 사업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죠. 시공도 많이 하고 꽤 이름을 알린 듯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하면서 자기 사업을 차리고 어려움이 많아 고생하던 사람이 저와 헤어지고 나서부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기쁘면서도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괜히 미신 같은 걸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부터 잘 되는 것을 보니 괜히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리던 시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았나 싶어 우리가 이혼을 한 게 다행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았었구나 싶은 생각에 그 후로 전 남편의 소식을 찾기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줘야 그 사람, 나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도 이제는 어떻게든 제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타이밍인지 얼마 뒤 저는 그토록 궁금했던 전 남편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상상하고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전 남편이 하필 제가 봉사를 하던 무료급식소에 노숙자 같은 허름한 차림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왔기 때문이었죠. 사업이 대박났다면서 왜 그런 꼴로 공짜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의아했던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 자리를 피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마주치면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서 전 남편이 신경 쓰였던 저는 차마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진혁씨, 나야. 이런 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잘 지냈어? 아, 당신 여기서 봉사하는구나. 뭐 보다시피 나는 이런 꼴이지. 그럼 여기는 밥 먹으러 온 거야?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뭐 불경기잖아. 그렇게 됐어. 이혼한 전 남편의 사정을 물어보는 게 맞나 싶다가도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싶었던 저는 전 남편을 데리고 근처에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다른 것보다 오랜만에 만난 전 남편에게 따끈한 밥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국밥집으로 들어가 메뉴도 보지 않고 밥을 시킨 저희 두 사람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잠시 연애를 하기 전 저희 두 사람의 제의를 했던 그 영지 식당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저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제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동안 그 사람은 며칠 굶기려다 한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더라고요. 고마워. 사실 요 며칠 제대로 먹은 게 없었거든.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한 밥 먹었네. 그럼 이제 말해봐. 대체 어떻게 된 일이길래 당신이 이런 걸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거야? 사업이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돈 다 어쩌고 이러고 다니냐고. 그리고 당신은 집에 밥 줄 사람도 없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사업은 반년 전쯤부터 어려워져서 결국 폐업 처리를 했고 어머니 우리 이혼하고 계속 아프시다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 몇 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에게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복을 빈다고 하기엔 아직 저도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그렇다고 당신이 안타깝게 생각할 건 없어. 어머니가 너무하셨다는 건 나도 모르지 않으니까. 남한테 상처 준 거 돌려받으신 거지 뭐. 그래도 살아계실 때 당신한테 직접 사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쉽네.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받겠어. 나도 다 잊고 산 지 오래야. 벌써 5년도 더 지났잖아. 그래. 그래도 나는 나 때문에 괜히 상처받은 당신한테 언젠가는 잘못 빌고 싶었어. 나한테 상처 주시더니 말년이 편하지 못하신 시어머니 불쌍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 있고 혼자가 된 전 남편은 불쌍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 줄 알고 나도 편해지려고 했더니 어쩌다 사업까지 팔아먹고 이런 꼴로 있는 건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이제 마음 정리는 다 되었다고 싶었는데도 옛 정 때문인지 괜히 그 사람이 안쓰러웠던 저는 그 자리에서 긴 말하지 못한 채 연락처만 남기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해.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가끔 이렇게 밥이라도 사줄 테니까. 괜히 돈 없어서 바꾸지 말라는 말이야.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는 어쩔 건지 전 남편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거기 더 있었다가는 괜히 옛 추억에 잠겨 재결합이라도 하자며 미련이라도 떨까 싶었던 저는 연락처만 남긴 채 서둘러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그 남자 성격에 나한테 연락을 할까 싶은 기대는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왠지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 사람에게서 정말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 기니 할 얘기가 있다는 말에 저는 주저없이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은 제게 솔직한 심정을 내보였어요. 사실 나 그날 당신 거기서 있는 줄 알고 일부러 찾아간 거야. 마지막으로 당신이 주는 밥 먹고 싶었거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실수였네. 막상 당신 보니까 더 못 죽겠더라. 당신 설마 사업 망했다고 죽으려고 그랬어? 미쳤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그땐 그랬어. 열심히 하던 사업도 망하고 우리 이혼하게 만든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왜 힘들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랬는데 당신 보니까 다시 살고 싶더라. 나 그동안 당신 잊은 적 없었고 지금도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질긴 목숨 걸고 당신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뭘 어쩌겠어. 당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건 맞지만 이제 와서 어머니 탓만 할 것도 없지. 불임인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겠어. 난 그런 거 상관없다고 말했잖아. 그 말 정말 진심이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내가 왜 계속 혼자 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당신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놔줬지만 당신도 계속 혼자라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물론 염치 없이 지금 이런 걸로 봐달라는 거 아니야. 나 1년 만에 꼭 재기할게. 그러니까 딱 1년만 기다려줄래? 죽을 만큼 마음을 먹고 나를 찾아왔었다는 얘기에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에 사람 하나 살리는 심정으로 1년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죠. 그렇다고 정말 재결합 생각은 없었지만 죽음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희망을 품는 것을 보며 저는 전 남편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덕분인지 눈에 생기가 돌던 그 사람은 다시 사업을 일으키려 열심히 뛰어다니며 그 1년 동안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쁜 와중에 겨우 5분을 만나더라도 저를 보고 가야 힘이 나겠다며 매일 저를 만나러 오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들은 1년간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말이에요. 마흔이 다 되어 전 남편과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사실 저도 그게 싫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난 만큼 그 사람도 많이 변했는지 정과 달리 표현도 많이 하고 다정해진 전 남편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결국 재결합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매일 피나는 노력을 하던 그 사람은 정말 약속한 지 1년 만에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한 지 6년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저희 결정을 이해해 주셨고 저희들은 얼마 전 새 식구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제게 귀한 아들이 생겼거든요. 그 아들은 제가 봉사 다니던 보육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아이로 제가 마음으로 품은 아들이었어요. 자식을 가지지 못해 힘들어하던 저를 위해 남편이 힘든 결정을 내려준 덕분이었죠. 오랜 상의 끝에 저희는 입양 기회가 적은 그 아이를 저희 품으로 데려오기로 했고 이제는 두 식구가 제 새 식구가 되어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 인생 2회차가 시작되었던 거죠. 저희가 다시 만난 후로 남편은 저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가 생겨서 그런지 제 걱정이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저한테 표현을 많이 해주거든요. 남편은 제가 몰랐던 거라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바보같이 꼭 말로만 해야 속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지금이 훨씬 좋네요. 덕분에 저도 이제는 남편의 마음을 함부로 가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선택해 준 것으로 남편의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저희 부부가 이 생을 떠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늘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